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일정에 없었던 베트남을 방문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방문국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지만 이번에도 한국은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전직 대통령 2명을 잇따라 단기 구속한 대단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면서도 후보를 공천해서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할아버지의 전라도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도를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이 전북에 협조해 국민의힘의 호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이 사실 확인도 없이 쿠팡 근로자 다리가 절단됐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윤미향의 허위 사실 유포로 기업만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뉴스와 함께 10월 30일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WTO 일반 이사회가 나이지리아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한국의 유명희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표 차이까지 나왔는데 나이지리아 후보는 전체 163표 가운데 100표 안팎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과대로 합의 추대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무역대표부 공식 성명을 통해서까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나이지리아 후보를 반대하면 유 후보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희 통상규섭 본부장이 나선 WTO 사무총장 선거를 두고 만약 유명희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의 치적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 자명해 보이지만 이를 너무 진영 논리로 접근하기보단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외교력입니다. 당선 결과를 떠나서 이번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한국 정부는 문재인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나칠 정도로 대내외 홍보에 나선 탓에 무역, 수출 등 관련 업계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역대 국제기구 수장이나 요직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식 지지를 표명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등도 대통령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며 지원 사격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당선 배경에는 해당 부처의 치밀한 물밑 작업과 외교력이 이뤄낸 성과였는데 지난해 6월 임기택 IMO 사무총장 연임도 유럽과 신흥국의 절대적인 지지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치밀한 전략이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고히 얻은 부분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미국이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경쟁 갈등 관계인 유럽연합과 중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는 점과 미국이 말하는 WTO 개혁 방향에 유 본부장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지만 그 반대로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 신흥국들의 지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역대 국제기구 선거에서 한국은 신흥국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되곤 했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밀려 신흥국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WTO 선거에서 전략 부재로 확실한 신흥국 교환기에 실패했다는 방증인 셈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이 너무
나댔다는 점입니다. 현재 외교가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에서 전세 역전이 어렵다면 외교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WTO 선거가 미중 또는 미국 대 유럽연합의 세력 다툼으로 변질된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기보다는 막후에서 치밀하게 전략을 짜면서 조용히 지지 기반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연장성산에서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외교력이 아프리카보다 못할 수 있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제는 이런 기사가 있었죠. 문재인이 취임 후 공개 식사 자리에 가장 많이 초대된 사람이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45번이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9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보면 문재인과 강경화의 식사 자리가 얼마나 잦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교가 급격히 추락한 것을 보면 밥 먹을 때 무슨 방탄소년단 연예인 관련한 얘기만 했던가 아니라면 주구장창 북한 관련 얘기만 나눈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번 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예정돼 있던 방한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도쿄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 회담에 집중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국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 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당초 발표한 일정에 없었던 베트남을 방문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서 유연하게 방문국 추가가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번에도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28일 일정 업데이트 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을 방문했거나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발표 자료에 없었던 베트남 하노이가 추가된 것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판빈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외교관계 체결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베트남 방문 추가에 대해 양국 간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와 지역 평화 변형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어준, 정봉주 등이 집요하게 선전선동했던 그들이 만든 구호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 김명수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소유주이며 다스의 돈을 횡령하고 뇌물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을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국민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결 역시 정치적 판결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듯한데요. 구속 집행정지 상태로 석방이 되어 있던 이 전 대통령은 3일 뒤 재수감되는데 이미 복역한 1년을 제외한 16년을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다면 2036년 95세의 고령의 나이에 출소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시덥지 않은 이유로 장기 수감하고 30여 년 전 사건을 거들먹거리며 치매 증상을 보이는 전직 대통령마저 인민재판에 세우며 망신을 주고 자, 이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국민통합과 협치를 말하고 있으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셨을 겁니다. 당시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던지신 분들은 우파 시민들 중 거의 없으실 텐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이 전해진 어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10년 전쟁으로 불려지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야 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먼저 청와대에 들어간 만큼 그 기간 동안
그때 못했더라면 퇴임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임기 초반이라도 당내에 남아있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친이계를 다독여서 반기문 총장을 내세워 대선을 치르려 했던 세력들을 보수 통합의 길로 이끌었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탄핵도 없었을 것이고 정권을 뺏기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그런 아쉬움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저런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이념적 정치적으로는 우파의 대표적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며 회자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한동훈 검사장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을 비롯한 수사팀이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한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 정권의 적폐청산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과 더불어 토사구팽 당한 상태이죠. 여기에 더해 신봉수 당시 중앙지검 수사부장도 지금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좌천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현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2명을 수사해 장기 수감시켜 놓고도 토사구팽 당하는 신세로 전략한 것인데 이들이 앞으로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곤 연금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라는 조항이 적용돼 이미 2017년 3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보수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지원은 물론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기본적인 경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경호 역시 최대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7년 이전에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 묘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법이 개정돼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묘지 관련 인력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요.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예우가 박탈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된 관용여권 사용과 비자 발급 면제, 공항 VIP 이전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 국가 통합에 이바지한 인물이라 판단되면 국가장도 가능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로부터 자유롭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홍 의원은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다스는 가족회사이고 이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전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정권의 주구가 돼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이다라며 윤석열의 검찰도 함께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홍 의원은 문정권의 동조에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홍준표 의원은 문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한탄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가 다음의 예산안 계획을 내놓자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한 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가 채무 비율은 43.9%입니다.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 40%가 훌쩍 넘었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문재인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국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뿐 재정 적자, 국가 채무, 가계 부채라는 단어들은 쏙 빼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만 입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 40%라는 불문율을 지켜왔습니다. 문재인이 과거 경고했던 박근혜 정부도 40% 수준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죠. 처지가 바뀐 문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철면피가 되어가고 있는 문재인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정부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과거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에 한 경고가 우스꽝스러워졌음은 물론 문재인의 무능력함이 전 정부와 비교해 더욱 대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당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문재인이 만든 당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당원을 없애버리면서까지 보궐선거에 욕심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약속이나 규칙은 지키려고 만드는 건데 본인들이 정한 규칙조차 본인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논리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횡설수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낙연이 한 말이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특별시인데 부산광역시인데 우리가 이 두 곳을 어떻게 놓칠 수 있냐 이 뜻으로 들렸는데 여러분도 김자유 기자의 보도로 이낙연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후보를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당원 개정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29일 당의 잘못으로 후보를 내기 어렵다면서도 후보 공천을 해 시민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머저리 같은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당헌에 따르면 그 두 곳의 시장 보궐선거에 저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헌에 그런 규정을 도입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박원순이나 오거돈이나 둘 다 성추행 의혹으로 공석이 되면 서칠어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서 심판을 받겠다니 혹시 얘네들이 당선될 수 있는 묘책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개정이 이뤄지면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모두 공천할 계획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직후 서울과 부산 둘 중 한 곳은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는 지적에
서울, 부산 모두 내야 한다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듯 뻔뻔스럽게 답했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가장 최근에 맡았던 직책이 이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데, 박형준 전 위원장도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박형준 전 위원장이 어제 내년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산 시민들의 여망을 대변하는 후보가 창출돼야 한다며 출마의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박 전 위원장의 복당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현재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든 인물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고 현재 판세는 어떤지 강혜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산 시민들의 여망을 대변하는 후보가 창출돼야 한다며 출마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본인이 부산 시민들의 여망을 대변하는 후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공식적으로 부산시장 출마 입장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박형준 전 위원장이 합세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거나 거론되는 인물은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서병수 의원과 이현주, 이진봉, 유재중 전 의원 등입니다. 여론조사기관 싸이리서치가 프라임경제의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 부산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박 전 위원장은 16.6%를 기록하며 서병수 의원 17.3%, 이현주 전 의원 15.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이진복 전 의원 7.7%와 유재중 전 의원 4.9%도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유력 후보군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가상 대결 시 서병수 29.9% 대 김영춘 25.3%, 이현주 24.8% 대 김영춘 26.9%, 박형준 20.1% 대 김영춘 22.7%로 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은 오차 범위 안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부산 시민 39.4%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민주당은 31.7%로 조사됐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의 좌클릭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종인의 좌클릭 행보 중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라도 공들이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지역주의 타파, 물론 지나친 지역주의는 분열이라는 씨앗을 낳지만 정당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데요. 민주주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강세 지역이 있고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우파 성향 정당은 경상도 지역, 좌파 성향 정당은 전라도 지역에 기반을 둬왔고 김종필의 자민련과 이회창 심대평의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 기반을 뒀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타파하고 확장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TK나 PK 지역에 살고 계신 지인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 행보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장이라는 것은 나의 영역을 확고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탈이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한 영남권의 지지가 확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즉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런 행보를 보인다면 당연히 나무까지는 흔들리고 잎은 떨어지고 결국 뿌리마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여나 국민통합을 위해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는 거라면 당장 때려치우기를 권고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해버렸고요. 임기 내내 본인들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지속적으로 틀어막아 왔습니다. 또 야당 무시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보수의 심장 대구에 내려갈 땐 경호원이 이례적으로 기관총을 소지한 장면을 노출시키기도 했죠.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만약에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로 다음 대선에서 경상도권은 민주당의 공약 당할 대로 당하고 전라도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대선 필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엊그제 문재인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몸을 수색당하는 큰 수모를 겪은 다음 날이었던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가 또 전라도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북의 협조에 국민의힘의 호남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동행 국회의원과 전북기초단체장 정책협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 정책 개발 부분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당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48명의 호남 동행국회의원단 발족, 호남 발전기금 조성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에 직면한 각종 현안과 전북이 미래형 일자리 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예산이나 정책 개발을 통해 뒷받침하여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전북은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한 석도 못 얻은 지역이라며 지금부터 전북에 노력을 해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이 전북에 자라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진정성이란 건 말로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약속한 대로 했느냐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고 확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중진들은 보수의 텃밭인 TK와 PK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TK 지역의 한 의원은 오랜 시간 지지해준 영남을 당이 홀대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듯하다며 영남도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데 지도부가 호남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PK 지역 한 의원도 집토끼를 잃는 만큼 중도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지층이 분산되는 듯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옵티머스 라임 사건의 핵심은 그 많은 돈들이 어떻게 해서 모일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됐으며 그 수많은 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일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물타기로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고 그들이 무기 삼는 건 김봉현의 진술입니다. 자,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면 먼저 김봉현의 진술이 무너지고 그 다음 김봉현의 진술을 토대로 검사들을 몰아세웠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무너뜨려야겠죠. 재론 가운데 라임 김봉현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 전 회장이 자필 편지에서 술 접대한 검사 3명을 소개해준 장본인으로 꼽은 인물 A 변호사, 언론에서 자주 거론됐던 인물이니까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A 변호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봉현 회장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설을 쓰고 있다. 현직 검사를 김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적도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봉현은 자신에게 현직 검사 3명을 소개해준 검찰 출신 A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상갓집에 다녀올 정도로 측근이라며 윤 총장을 함께 공격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김봉현의 말이 A 변호사의 결정적 증거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봉현이 A 변호사와 윤 총장이 문상을 함께 갔다고 지목한 그날 저녁, A 변호사는 사무실 옆 식당에 있었고 이를 증빙하는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문상 다닌 거는 뭐 한 10년 안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7월쯤 검사 3명을 술 접대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 또한 개판인데요. 김봉현이 폭로를 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요. A 변호사는 네 말이 사실이라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해라 라고 반박하면서 정확한 날짜만 밝히면 10분 안에 접대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김봉현의 기억에만 의존해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추미애가 김봉현에게 보낸 법무부 감찰관실이 제시한 부패 범죄 특별수사단 검사들의 사진을 보고 그제서야 검사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김봉현의 기억을 근거로 추미애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검사들의 신원을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추미애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속출하자 추미애 조국 전현직 법무부 장관 둘이서 이른바 좌표까지 찍어가면서 검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지난해 오피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대검과 합동감찰을 지시하자 감찰 인력 충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사 파견 문제에서부터 내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1부장은 어제 내부망에 글을 올려 소속 검찰청과 상의도 없이 한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을 가는데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인사 담당자도 모르게 하루 전 미리 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라며 마치 박근혜 정부 당시 최모 씨 인사농단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도 어제 내부망에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지지하는 검사들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어제 아침 SNS에 기사를 공유하며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검사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도 똑같은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검찰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현직 검사들이 댓글로 전현직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정유미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자기 의견을 게시했다고 무려 전 장관과 현 장관 두 분이 좌표를 찍었다며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단어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가 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영지청 강백신 부장검사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검찰권 운용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고 글을 남겼고 최재만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는 순응하지 않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냐며 저 역시 커밍아웃 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어제 대전을 방문해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 들어보고 또 좀 등도 두들겨 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북한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행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에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귀국을 한 상태인데 북한이 뒤늦게 늑장 비난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서훈 실장을 대놓고 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자 한미 밀착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듯 보여집니다. 북한이 또 어떤 용어를 써가며 비난을 했는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29일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동서남북도 모르고 돌아치다가는 한치의 앞길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란 자가 비밀리에 미국을 행각하여 구접스럽게 놀아댔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접스럽다는 몹시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는 뜻으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질구질하다는 겁니다. 특히 서 실장이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는 미국 등 주변국들과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신성한 북남 관계를 국제관계의 종속물로 격화시킨 망언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남 관계는 말 그대로 북과 남 사이에 풀어야 할 우리 민족 내부 문제라며 모든 문제를 푸는 근본 열쇠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오늘 북남 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인 원인이 다만 당국이 스스로 미국의 제발을 얼검해놓고 자기를 조종해달라고 제 운명의 고삐를 맡겨버린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선전 매체가 아닌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남 비난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태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무지막지한 욕을 처먹어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 애들이어서 그런지 이 정도 비난쯤은 애교로 들리나 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또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 이것도 인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다음 영상을 볼까요? 네, 만약 제품 얼마나 제품을 하는지, 그 상품을 1시간당 몇 개를 진행하는지, 포장하는지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량이 있습니다. 각 층별로, 그리고 각 작업대별로,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개, 기획되면 1시간에 200개 이런 식으로. 사랑이 설비도 아닌데 설비 가동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경쟁을 시키는 것도 객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실적을 이용해서 마치 기계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 이것도 인권 침해가 아닌가요?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은 증인으로 나온 엄성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무에게 호통성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 기록한다고 하던데 인권 침해 아닌가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윤미향이 인권 침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미향의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 질문에 증인은 대답할 시간조차 넉넉치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발언을 동시에 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동영상의 음성도 윤미향의 발언도 둘 다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 윤미향이 한겨레 신문이 취재한 영상을 토대로 쿠팡 직원에게 질의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국정감사 다음 날인 27일에도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유포했습니다. 윤미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 물류센터 지게차 추돌사고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됐다며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사고가 뒤늦게 밝혀졌다고 썼습니다. 윤미향의 이 글을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는 다리 절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간병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절단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단 사고가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윤미향은 27일 오후 9시경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사고가 뒤늦게 밝혀졌다며 페이스북 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절단됐다가 아니라 절단해야 할 정도로라고 고쳐 쓴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3시부터 5시간 넘게 잘못된 글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 댓글과 일부 언론의 기사화까지 된 책임은 윤미향에게 물어야겠죠. 쿠팡 측이 윤미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을 건다면 충분히 승소할 만한 일일 겁니다. 쿠팡 측은 이번 지게차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피해자의 산재 신청을 돕는 것은 물론 산재 보험을 비롯해 직원 상해 보험, 기타 지원까지 포함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심이 사실상 마지막 공판 기일을 앞두고 증거 70여 개를 무더기로 제출해 검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 측이 공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재판부에 각하 결정을 요구했고 재판부도 정경심 측 의도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앞으로 정경심과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만큼 정경심의 수법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경심의 기습적인 증거 제출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아줌씨의 33차 공판을 속행했습니다. 이날은 변호인 측의 서증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정경심 재판은 내달 결심 공판과 최종 선고만 남겨두면서 1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측은 서증 조사에 앞서 전날인 28일 동양대 전 현직 관계자 등 진술서와 기타 증거 70여 개를 기습 제출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실상 서증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증거 신청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와 검찰 모두 증거에 취득 경위와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며 이를 오늘 서증 조사에 활용하거나 검찰 주장을 탄핵하는 데 활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70여 개 증거 중 9장의 진술서가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문단별 한 줄 띄어쓰기, 서식 등 형식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과연 진술인들이 스스로 작성한 건지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미리 만들어서 준 뒤 지장만 받은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또 형사소송법 294조 2항을 보니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각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사실상 각하 결정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과 지각 제출한 정씨 측 의도에 의문을 표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서를 한두 명이 작성한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내는 경우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하는 게 보통이라며 서증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처럼 많은 증거를 내게 된 경우에 또 진술서를 누가 작성해서 확보했는지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경심이 위조의 여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니 진술서도 조작한 게 아닌가 의심한 겁니다. 정경심 측은 재판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되다 보니 이것들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최근 2주 단위로 기일이 여유 있게 잡혀 진술서 및 서증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재판이 진행되면 남은 시간이 6일이나 되는데 그 시간은 시간도 아닌가 봅니다. 재판부는 원래 변론이 종결되면 그 후에는 의견서를 내도 안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달 12일 결심 후 일주일까지는 양측의 의견서를 참고하겠다며 해당 증거들을 이날 서증 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 선고 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정혁 부장판사가 이 증거들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의 막판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초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예측해 당시 유명세를 날렸던 보수 성향 여론조사 업체인 라스무센이 트럼프가 바이든에 1%포인트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수 성향 여론조사 업체인 라스무센이 현지 시간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로 바이든 후보 47%를 1%포인트 앞섰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 결과를 의미심장하게 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데요. 라스무센의 지난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포인트 이겼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면서 12%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역전을 한 것인데요. 특히 라스무센은 유권자의 17%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으려 한다는 결과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막판 추격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CI 유권자의 행방이 어떤 후보 쪽에 쏠리게 될지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가서 확인해 보세요. 1,000명밖에 안 모였는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보도 안 하시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는 그 방송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비상식적인 그 집회를 저희가 왜 방송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비상식적이에요? 그럼요. 그 정상적인 집회는 방송을 하고요. 비상식적인 집회는 방송국 임의대로 방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녹음 파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전화 녹음 파일은 탄핵 정부 당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 행태에 항의하는 시민의 MBN 관계자가 태극기 집회를 비상식적 집회라고 해 당시 논란이 되었던 녹음 파일입니다. 당시 MBN과 같은 행태를 보였던 언론이 어디 한두 곳이겠냐마는 이처럼 촛불 정권 창출에 공을 세웠던 MBN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합편성 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행정처분을 의결하게 되는데요. 일정 기간 영업정지나 이보다 더 강한 승인 취소 처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들의 의견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방통위 전체 회의에 나온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은 MBN 출범 당시 편법 자본금 충당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자본금보다 560억 원이 부족해서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는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앞선 2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방송법상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광고 중단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행정처분을 의결할 계획인데 다음 달에는 MBN 재승인 심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더 나아가 승인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의 결정을 앞두고 MBN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장승준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승인 취소 요구 또한 만만치 않아서 방통위가 막판까지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입니다. 김상환 대법관께서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 소송의 주심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사이로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통계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 갖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선거 결과 예측 시스템 특허 발명자입니다. 근데 이후 시민들은 자유의지로 정보를 구성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고 이를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사이로 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무려 6개월 동안 이를 방치하는 듯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가장 지연된 선거소송입니다. 이번 사이로 총선은 반년이 지나도록 끊임없는 논란을 재생산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부정선거 논란 이젠 끝내자라는 칼럼을 신문에 게재해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적 부정선거 전문가 미국 미시건대 월터 미베인 교수 연구 결과에 대해 국내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2019년 7월 10일 중국 공산당 당교를 찾아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 교류 협약을 맺고 IT기업 텐센트를 방문한 것도 소위 팔로우 더 파티, 이스터 에그 논란을 빚었으며 증거보전 절차 중 뜯겨진 봉인지와 인쇄소에서 갓 나온 신권화폐 같은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 시연 후에도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가능성, QR코드 사용 적법성과 악용 가능성, 전자선거 인명부와 유령표 존재, 최근 관내 사전선거 우편 투표 270만 건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110만 표 조작설, 최근 9개 지역 선관위가 비공개로 운영하던 임시 사무실 발견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4.15 총선은 가히 역대 최고로 의혹이 많은 선거입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부정선거 이슈는 국제적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님, 재판은 곧 정치라 주장하는 판사까지 나오는 세상입니다. 불행히도 최근 대법원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여론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 정치 성향 단체 출신 대법관이 늘어난 사실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소송은 의혹에 대한 사실 검증이지 정치적 유불리가 개입돼
법관이 행정부 권력과 명시적 혹은 암묵적 공모를 통해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 분리 원칙은 철저히 붕괴된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진 모든 의혹들은 재판 과정에서 숨김없이 해소돼야 합니다. 선거소송 절차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사 중 중앙선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지역 선거위원장을 판사가 겸임하다 보니 어떤 경우 자기 오류를 자신이 단죄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 자금법 고발 주체가 되다 보니 정치인들도 눈치 보는 권력기관으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그저 의혹은 덮고 면죄부를 준다고 국민들이 느끼면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비공개 재판도 공개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 대전 출신 김상환 대법관이 재판의 주심이 되신 것도 우연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명정대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충청인의 정신으로 김상환 대법관께서 명판관으로 청사에 기록되시길 기원합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조선일보는 언론인의 양심으로 4.15 부정선거를 적극 보도하라며 조선일보를 규탄했습니다. 어제 29일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일보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는 조선일보와 함께 TV조선도 질타했습니다. 애국우파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앞서 중앙일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언론 매체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4.15 부정선거를 외면하지 않을 때까지 규탄 집회를 매주 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뉴스데일리 베스트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